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진도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자,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제일 좋은 방책이 뭐라고요? 일단 패스하라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것이 정답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이 앞에 있어도요. 그게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면 뒤에 쉬운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패스를 해도요. 그래 봐야 한 3대 4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게 30%, 중간이 40%, 높은 게 30%. 30% 다 버려도 7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하려고 할 때 단점이에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정신이 사납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압축해서 될 놈만 그냥 꽉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여러 해 동안. 다른데 뭐 여기저기 많이 풉니다. 여기저기 많이 푸는 사람이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냥 한두 교재를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에서는 다른 사람이 안 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100등까지만 뽑고 101등부터는 탈락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본 걸 내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교재에 이렇게 있는 문제라든가 나눠드리는 문제가 과연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상 여러분들이 안 되게 하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기 먹물 좀 들은 거 안 보입니까? 이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괜찮은 문제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밴드를 운영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밴드에 어떤 분이 문제를 올렸어요. 이 문제 정답이 뭐냐고. 기역, 니은, 디귿, 이율 중에 옳은 게 3개래요. 틀린 게 하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틀린 게 3개고 옳은 게 1개예요.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엉망이에요. 문제가. 그런 걸 붙들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다 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제발 좀 개론은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단원별로 있는 거. 끝내줍니다, 그거. 그거보다 더 좋은 해설 없습니다. 가장 해설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상 문제집, 제가 다른 예상 문제집을 풀 때는 엄청나게 이거 오류가 많아서 걸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오류가 최소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뭐 오탈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런 오류가 없어집니다. 이 오탈자가 있어서 이렇게 뭐 정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자체의 오류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제발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보시더라도 저한테 검증 받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검증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푸셔도 괜찮겠네요. 문제 좋습니다. 다른 분들 문제 만든 것들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 실력이 안 좋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상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문제를 버리십시오. 둘이 사귀다가 상대방이 찰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차야 되죠.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부터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이 부동산 개념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어렵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1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 부동산이 한다. 틀렸죠? 광의 부동산이죠.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나 인목 등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맞죠? 다음에 여기서 3번이 맞고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위치, 환경 이거는 기술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 이게 법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선박, 공장, 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죠. 준부동산으로서 광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 2번은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은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죠, 위로. 시장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장 균형 가격, 아니 지금 시장의 가격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요. 전세가 올라가는, 이 동네 전세가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공급을 줄여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철거를 해버린 철거. 철거해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공급 감소, 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올라가겠지. 그죠? 또는 최근에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세를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수요 공급 공부하면서 이거 모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수요 공급 공부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또는 수요가 증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수요 공급 공부했으면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내려가는 것도 둘 중에 하나. 하나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됐나요? 그래서 지금 2번은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요.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지금 대체재 수요 증가죠. 여기 수요의 수요. 그런 방향이 반대로 대상재와 수요는 감소죠. 이거는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해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에요. 건설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급 증가요. 이거 안 돼요. 가격 하락이에요. 4번은 매도자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면. 예? 아니, 사는 사람은 안 사지만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얼른 팔아야지, 얼른. 그러니까 가격, 공급 증가죠. 그것도 공급 증가예요. 예, 그럼 4번도 아니니?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자, 금리 인하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수요도 영향받고 공급도 영향받죠. 금리 인하가 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다 증가하는데 그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수요의 금리 탄력도가 공급의 금리 탄력도보다 크다.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증가는 증가인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지우라 그랬죠.
예를 지으면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만 보면 되는 거죠. 수요 증가면은 균형 가격 상승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가격 탄력성이 1.2래요. 가격 탄력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2란 얘기는 그게 1.2란 얘기는 1.2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이게 수량 변화예요. 수량 변화. 수량 변화 크기. 1.2배만큼 수량이 변해요. 뭐의 1.2배? 가격 변하는 것의 1.2배만큼 수량이 변해요. 근데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한다 돼 있어요? 가격이 6% 변한다 돼 있으니까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냐?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예요. 6배. 6%에 1.2배. 이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1.2배. 끝났죠? 설마 이걸 못 푼다고 하면 안 되겠죠? 7.2% 나왔죠? 자, 근데 이제 7.2%가 두 개요. 3번과 5번.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항상 반대로 해석해요. 항상 반대로. 그래서 5번이 정답. 다음에 4번. 3번, 4번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의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맞나요? 시멘트 건설 등의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2번은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맞죠? 그다음에 3번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고요. 효율성 측면은 경제적 기능, 주로 형평성 측면은 이거는 그 정치적 기능이죠. 그다음에 정예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정예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정예 외부의 경우에는 과소 생산되는 것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고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다 생산되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음에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옳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죠?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요거는 뭐가 틀렸나요?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화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죠. 요거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요거는 비용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비용 위험이니까 짝이 맞지 않죠.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A 부동산 개발에서는 향후 10년 후 H지역의 상가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대금으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1억 원씩 적립하고 있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1억 원씩 적립한대요. 그러면 그려보세요. 10년 동안. 매년 말 이렇게 돼요. 자, 벌써 이게 목돈을 물을까요? 푼돈을 물을까요? 문제에서 묻는 구조가 목돈을 물을까요? 푼돈을 물을까요? 목돈을 묻겠죠. 지금 이 1억이 합산되는 금액을 묻겠죠. 언제 목돈을 묻고 있나요? 10년 후에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묻고 있죠. 이 목돈, 합쳐진 이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미래 목돈이죠. 그럼 뭐예요? 연금 내가계수가 필요하죠. 연금 내가계수 몇 년짜리 필요해요? 10년짜리 필요하죠. 10년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1억을 곱하는 거죠. 1억에다가 그걸 곱하는 거죠. 1억에다가 연금 내가계수 10년짜리 곱하면 요 금액이 계산이 되죠. 이건 뭐 거저먹기죠. 이런 거는. 그죠? 15.9374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7번은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맞는 것은 자, 여기서는
1번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첫회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맞나요? 틀려요? 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이런 건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원리금 지불액이라고 너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를 묻고 있어요? 이자라 그랬잖아요. 이자. 그 위에 문제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하고요. 원금 균등하고요. 체증식 상환. 이게 조건이 다르죠. 예? 조건이 달라요. 요 조건만 다르고 빌리기는 똑같이 빌렸어요. 이제 1억을 빌렸어요. 연 10%로 빌렸어요. 10년 만기로 빌렸어요. 매년 말 상환으로 빌렸어요. 1억을 연 10%, 매년 10년 만기, 매년 말. 자, 첫 해 은행에 갑니다. 이제 첫 해 말에 가야 되겠죠. 지금 같이 빌렸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각각 이렇게 세 종류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첫 해 말에 갑니다. 제가 이걸로 빌렸어요. 저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제가 얼마 빌렸어요? 연 10%를 빌렸죠. 저희 이자는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빌린 여러분 이자는. 이렇게 빌렸잖아요. 요렇게 빌린 사람 이자는 얼마일까요? 전부 다 1억 빌렸잖아. 1억 빌려가지고 1년 뒤에 이제 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이자율로 똑같은 상환 방법으로 빌렸으면 이렇게 빌리든 이렇게 빌리든 이렇게 빌리든 아니, 첫 해 이자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자 1,000만 원이고 여러분도 1,000만 원이고 이 최정식도 다 1,000만 원이 이자는 1,000만 원 이자는. 근데 원금 균등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얹어서 갖다 주는 거고 원금 균등액을 얹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액은 은행에 갖다 주는 지불액은 얼마고? 지불액은 2,000만 원 갖다 주는 거고요. 저는 이 지불액을 먼저 계산해요. 원리금 균등은 1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여기가 1,627만 원이 먼저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지급분을 빼고 저는 원금 상환분이 627만 원이다 이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갖다 준다고 은행에. 그럼 얘는요, 얘는 이자 1,000만 원인데 은행에 첫 해 가져가는 돈이 이자도 안 가져간다고요. 이자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빚이 늘어난다고요. 이 최증식이라고요. 이자는 똑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첫 해 이자는 다 똑같습니다. 첫 해 이자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못 찾으면 이제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답이 앞에 있는데 그걸 지나갔으니 맞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어디서 찾았고요? 자, 2번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얘죠. 이 원리 이거 이제 요거 생각할 때는 이렇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체증식 상환, 점증 상환이죠. 이게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나요? 원리금 균등은 보세요. 이 자금 회수라는 말은 은행 입장이죠. 은행 입장에서 1,627만 원 받으면 627만 원 회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자 말고 회수가 된다고요. 근데 체증식은 오히려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회수는커녕 어떻게 빚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2번은 틀렸어요. 원리금 균등이 회수가 더 빠른 거고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원금 회수가 빠른 게. 이게 원금 균등이죠.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지불액은 저당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저당 지불액은 동일한 금액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저당 지불액. 이게 저당 지불액이 뭐하고 같아요? 원리금 지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가 아니라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죠. 이 일정한 원리금 지불액에서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게 원금 상환분이고 이게 이자 지급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요 속에 숨어 있는 원리금 균등액 지불액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 우리가 소시적에 배웠던 거죠. 1월, 2월 달에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4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 증가율이 저당 상환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때 대출기관 측면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 기간의 약 3분의 2 시점에서 저당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된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 균등에서는 일정하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맞나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죠. 구조조정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동산을 빨리 누군가가 사주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사줘야 구조조정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오늘 팔아서 내일 다른 데로 시세 차익 남기고 투기하듯이 팔아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세 차익 남기는 거 안 따진다고요. 투기 같은 거 안 따진다고. 사주기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3번 지문에 현물 출자 있죠. 그 6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현물 출자에 한 개 더 추가가 됐어요. 현물 출자에. 지금까지는 현물 출자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현물 출자에는 이제 부동산하고 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있죠. 요것도 되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 신탁 기간이 종료될 때 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되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부동산 사용권도 돼요. 이런 부동산 사용권.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됐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제 샀다는 얘기잖아 지금. 부동산 사가지고 아직 등기만 안 한 상태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현물 출자할 수 있다고. 이제 곧 넘어올 거니까 그 넘어올 그 상태에 있는 것도 포함, 6월 22일 날 포함된 거예요. 다음에 됐고요. 다음에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100분의 30 이상,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1년 6개월 이내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취지가 공모를 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세금 혜택을 일반인들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지금 니체는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근데 공모를 하지 않고 사모를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기는 우스워요. 그럼 그 세금 혜택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세금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공모를 하게 한 거예요. 일반인들로부터. 근데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는 누구 돈을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데죠. 근데 법적인 주체는 몇이에요? 법적인 주체는 하나잖아, 하나. 그 하나가 30% 이상을 인수를 해도 국민이 인수한 것처럼 해서 공모를 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안 해도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계산 문제, 이게 LQ 문제죠. LQ는 전국 비분의 뭐예요? 전국의 특정산업 고용비분의 지역의 특정산업의 고용비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LQ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LQ가 1.2라고 해놓고 여기 이제 Z지역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이고 Z지역의 입지 개수가 1점이라면 Z지역의 제조 고용 인구를 묻고 있죠. 예, 지역의 제조 고용 인구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그대로 나타내면은 전국의 제조 비중은 어떻게 돼요? 전국의 제조 비중은 500만 중에 100만이고요. 지역의 제조 비중은 10만 명 중 여기를 X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10분의 5X죠. 10분의 5X 이렇게 되면 이게 1.2. 근데 이것도 또 약분되잖아요. 2가 되고 2분의 X가 1.2니까 X는 2.4만 명이죠. 여기 지금 만이 생략됐죠. 만이 100만, 500만, 10만 만이 생략됐어요. 여기 만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4천 명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중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필요 없지만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근데 지역 요인 비교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 앞서 지역 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하고요. 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되고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4번이 틀렸나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유사 지역은 거리의 원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몇 페이지죠? 56페이지인가요?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제가 사람이 성향이 야행성인가 봐요. 보통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계속 지금 오전에도 수업하고 오후에도 수업하는데 오전에는 비실비실했거든요. 점점 야간이 되면 될수록 힘이 지금 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이거 지금 저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밤만 되면 힘이 솟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들. 제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균형 가격 결정, 균형 가격. 균형은 어디서 결정돼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는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 이게 균형이죠, 균형. 이게 균형인데, 이게 공급인가요?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는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가, 이렇게. 자, 이게 균형인데, 균형이 아닌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균형이라 하죠. 그러면 그 불균형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그래요. 균형이 아니면 당연히 불균형이지.
불균형이 아니니까 불균형이고, 불균형이 이 두 개가 안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지 않은 게 불균형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불균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가지, 아니, 더 얘기해봐. 한 5가지 얘기해봐. 그럼 3가지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3가지요? 같지 않은 게 어떻게 3가지? 상상이 안 돼, 지금. 이게 더 크게,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더 크거나, 이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4가지는 누가 4가지라고 했어요? 얘가 더 큰 게 뭐예요? 얘가 더 큰 게. 얘가 더 큰 건 초과 수요. 수요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거는 초과 공급. 이제 불균형은 2가지 있다고, 불균형은. 하나는 초과 수요고요. 하나는 초과 공급이라고요. 초과 수요, 얘가 더 큰 상태라고요. 그 시장이라는 무대에 누가 더 많이 등장해 있는 상태예요.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등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많던 수요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부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저쪽 무대, 저쪽에 있던 공급자들 중에 바깥에 있는 공급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해서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가격이 상승해서 조정이 들어가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라면 지금 균형 가격 요 상태요. 균형 가격 요 상태보다 아래 상태일까요? 위 상태일까요? 지금 상태가 초과 수요라는 거는 요거보다 아래 상태란 얘기예요.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상태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고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 빠져나가요.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요. 맞죠? 이게 수요량 변화잖아요. 가격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증가해서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야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새로운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은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면은 이게 움직일까요? 균형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뭔가 균형에 이동이 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던 수요 변화나 또는 공급 변화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조용했는데 이 동네에 갑자기 살기 좋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공급량은 그전에 그냥 기존의 그 양인데 이 중개사무소에 나온 물량은 그대로 있는데 물건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됐어요? 그거는 수요 증가가 된 거예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의 물량으로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기존의 가격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기존의 가격에서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가 어떻게 늘어난 상태예요?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이게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었으니까. 근데 이게 거의 균형이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왜?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늘었던 수요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고 그 중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 물량이 올라가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균형의 위치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경우를 따져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균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 대답해 줘야 되죠. 지금까지 방식대로 대답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헷갈렸던 분은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수요 증가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보통 이제 우측 이동 이렇게 하는데 우상향 이동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방향이. 맞나요? 우상향 이동이에요. 얘는 이동이. 얘는 이동이 어느 이동이에요? 좌하향 이동이죠.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공급 증가는 증가, 공급 이쪽으로 가는 게 공급 증가죠. 하향 이동이고요. 얘는 좌상향 이동이죠. 맞나요? 자, 오른쪽이면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요거 상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좌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왼쪽. 왼쪽은 감소죠. 하는 하락이고요. 공급 증가, 우하예요, 우하. 균형량. 오른쪽이면 증가, 가격은 하락. 요거는 좌, 공급 감소죠, 감소. 균형량 감소. 상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이동으로 보고서 거래량과 가격을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걸 잘못해가지고 가격을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이 먼저고 가격이 나중에요. 자, 여기 이제 어느 하나가 이동할 때의 얘기고요. 둘 모두 이동할 수도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상향 이동이고요. 얘는 증가니까 우하향이죠. 우하향. 이 방향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놓고 하면은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수요 증가는 어느 쪽이요? 우상향. 공급 감소는 좌상향이죠. 수요 감소는 좌하향이고요. 공급 증가는 우하향이고요. 수요 감소는 좌하향이고요. 공급 감소는 좌상향이죠. 자, 여기서 균형량과 균형가격 이렇게 하면은, 자, 둘 다 우죠. 둘 다 우면은 증가. 가격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통점이 이거죠. 여기가 상승이에요. 균형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요. 둘 다 하가 공통이죠. 운지 잔지 알 수 없다요. 여기는 둘 다 좌죠, 좌. 그거는 감소예요. 왼쪽이니까 감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요거를 알 수 없다요.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려서 편한 분들은 그냥 그려서 하시고요. 굳이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편한 방법을 하세요.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시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저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해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 금리 탄력도가, 수요의 금리 탄력도가 공급의 금리 탄력도보다 크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얘가 더 크다 했을 때는 뭐만 보라고요? 요쪽만 보여요, 요쪽만. 요쪽만 보면은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니까 얘가 상승하게 된다고요. 됐어요? 이쪽이 더 크면은요, 큰 쪽만 보라고요. 다음은 좌상만 보라고요. 좌니까 여기가 감소예요, 감소. 좌상 이렇게. 됐어요? 같으면은 이거는 어차피 하니까 그대로 가는데 좌로 이동한 크기와 우로 이동한 크기가 같다 이 소리예요. 같다는 게.
좌우로 갔다 다시 우로 오면은 원위치가 되죠. 변화가 없다 여기는. 여기가 같아도 마찬가지요. 어차피 얘는 둘 다 좌니까 좌는 좌인데 감소인데 하로 갖는 크기와 상으로 갖는 크기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로 갖는 크기와 상으로 갖는 크기가 같으니까 어차피 내려갔던 만큼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네,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이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며 공급량은 증가하여 균형 상태에 이른다. 아까 저 초과 수요일 때 가격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증가해요. 그럼 반대로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이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공급량은 감소하여 균형 상태에 이른다. 맞죠?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른다. 맞죠? 맞죠? 그게 있어요.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그 자체가 이동하니까. 그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제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소득이 감소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까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까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네? 시장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균형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발 빼면은 물건이 어떻게 돼 있어? 남아돌죠. 그게 뭐예요? 초과 공급이라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하락하게 되고, 틀렸다고. 초과 수요가 아니고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보같이 만든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그죠? 생각하기 전에 이 자체가 벌써 문장에서 모순이 문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다니까, 정말. 5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24번으로 가시죠. 2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4번에 수요 곡선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D0에서 D1이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죠. 최초 균형량보다 새로운 균형량은 증가했고 최초 균형 가격보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상승했죠. 맞는 말이고요. 자, 소득 감소에 따른 변화라면 당의 재화는 우등제이다. 소득 감소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건 이건 열등제죠. 이거 2번이 틀렸네요. 당의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가 발생했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인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죠. 보완제 가격 하락, 대상자 수요 증가. 수요 증가죠.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가 아닌 수요 변화입니다. 됐고요. 2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26번 오늘 나오는 문제와 유사한 거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아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이니까 단독주택은 대체제라고 볼 수 있죠. 단독주택은 대체제입니다.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고요. 생산 기술 향상, 이게 공급 증가죠. 여기에 맞는 거예요. 공급 증가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 감소고요. 인근 지역에 생태 공원이 조성되는 건 수요 증가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수요 증가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27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28번 볼까요? 28번.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균형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두 상향으로 이동하는 거요.
모두 상향으로. 이게 뭔 소리요?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뭘까요? 수요 곡선이 위로 가는 거는 수요 증가입니다.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거는 공급 감소죠. 예, 이겁니다, 이거.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둘 다 위잖아, 위. 둘 다 위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입니다. 근데 뭐를 알 수 없어요? 균형량이 운지 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28번 해설 28번 보세요. 해설의 28번. 그 한 글자를 빼야 돼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자를 빼야 돼요. 우자를. 됐죠? 그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상향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력성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